살살 살자. 열심주의 사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한 투쟁. 성취보단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연대. 안녕하세요. 여기는 살살 살기 운동본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살살 살기 운동본부의 살살입니다. 오늘은 저희 팟캐스트에 너무 소중한 초대 손님이 와주셨어요.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고 너무 반해가지고 그 영화의 감독님을 모셔봤습니다. 10월 16일에 개봉한 잠자리 구하기의 감독님인 홍다혜 감독님 오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잠자리 구하기 감독 홍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느라 힘들진 않으셨어요? 참얼미가 좀 심해가지고 그거 말고는 괜찮았습니다. 아, 참얼미가 있으세요? 네네. 그럼 배멀미도 있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비행기 멀미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 잠자리 구하기 영화를 며칠 전에 보고 계속 어떤 장면들도 생각나고 거기서 다뤄주신 이야기도 생각나고 그렇더라고요. 우선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감독님께서 계속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셔서 거의 8년 가까이 찍으시고 완성하신 그런 영화인데 감독님이 이 영화 직접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잠자리 구하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 때까지 찍은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입시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좌절도 하는 어떤 저와 제 친구들의 모습과 그리고 입시 이후에도 대학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달라지지 않은 어떤 불안을 마주하는 저의 이야기와 제 친구들의 모습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저희 집에도 잠자리 구하기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이게 저기도 잠자리가 또 그려져 있고 제목에도 잠자리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영화에 왜 이렇게 잠자리가 많이 들어가는가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잠자리가 중요한 메타포였던 것 같아요. 나비는 완전 변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걔네 애벌레랑 나비랑 모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걔는 약간 어떤 특정 시기를 거쳐서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되는 거고 근데 잠자리는 불완전 변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클 때까지 크기만 커지는 변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이제 불완전 변태, 완전 변태 이게 슬쩍 나왔던 거고 잠자리에 변태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가 그냥 크기만 커지는 속은 모르겠지만 그냥 몸만 커지는 이런 우리를 닮았을지도 모르겠다 해서 잠자리를 메타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군요. 저도 네네네. 약간 조사를 해보긴 했는데 불완전 변태라는 게 정말 크기만 커진다 이런 네네. 개념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비는 정말 어떤 한 시기에 확실히 번데기가 되고 확실히 애벌레에서 뭔가 모습의 변화들이 계속 있는데 네네네. 잠자리는 그렇지가 않다. 네네네. 그게 우리네 인간들이랑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깊은 뜻이. 네. 너무 깊어서 알아채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 시작할 때부터 네네. 나레이션으로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 나레이션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나레이션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봤던 잠자리로 시작을 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복도 계단을 지나가는데 잠자리 한 마리가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며 나가려고 하고 있었고 근데 떨어졌는데 제가 걔를 이렇게 구해주려고 하다가 결국 징그러워서 못 만졌고 그래서 걔가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던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 나레이션으로 딱 시작을 하니까 계속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잠자리 구하기일까? 네, 뭔가 직접적으로 불완전 변태가 이렇다라고 넣지는 않았는데 그냥 그냥 나중에 이해하셔도 좋고 나중에 찾아보셔도 좋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왜 잠자리일까 하고 검색해보면 충분히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나레이션도 목소리를 또 직접 녹음을 하셨잖아요. 들어보니까. 그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나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그쵸. 제가 원래 평소엔 좀 하이톤인데. 네. 그래요? 네. 좀 하이톤 아닌가요? 아닌가? 아닌데? 지금도 똑같아요. 나레이션 때 목소리랑. 지금 텐션이 살짝 높지 않아요? 아닌가? 나레이션은 완전 막 나는 뭘 했다. 약간 이런 거의 그레고리 성가처럼 막.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영화의 감성이 안 살기 때문에.
아무튼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셨다. 그 나레이션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팟캐스트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긴 한데 좀 요약적으로 이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궁금한 지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고 영화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싶은데 그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때부터 시작해서 재수생 시절 그리고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그리고 막 성인이 된 이후에 여러 시절들이 계속 선형적으로 영화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각자의 시절에 카메라를 들고 어떤 느낌을 느끼셨고 어떤 시절을 겪어오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고3 때 그 입시를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얘기부터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19살에 카메라를 들고 뭔가를 찍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심지어 영화에서 나오는데 감독님이 서울대 인류학과 진학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시거든요. 근데 뭔가에 몰두하고 있으면 다른 거를 챙길 여력이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카메라는 진짜 데이터 관리부터 시작해서 이거 무겁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하셨는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를 안 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젖됐는데 그래서 사실 카메라 찍는 거에만 집중했어요. 그냥 들고 다니면서 그냥 용량 차면은 그냥 한번 백업하고 뭐 2백업, 3백업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냥 용량 차면은 그냥 옮겨놓고 빼놓고 비워두고 다시 촬영하고 약간 이 정도였어가지고 뭐 백업하거나 이런 게 복잡하진 않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촬영에만 거의 집중을 했었고 근데 그 촬영하는 것도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 어디다 켜놓고 뭐 하거나 그냥 뭐 어디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냥 켜놓고 돌아다니거나 약간 이 정도 수준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재밌으면 재밌었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공부 말고는 다 재밌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드는 것도 약간 재밌었고 일종의 취미 생활이었던 거네요. 그쵸. 이제 취미라기보단 그냥 인류학에 너무 심취해 있던 나머지 약간 컨셉이 잡아먹은 거죠, 저를. 그냥 인류학자라는 컨셉이. 이걸 무조건 남겨야 된다, 기록해야 된다. 네네. 나는 인류학자다. 뭐 약간 이런 컨셉이 저를 잡아먹었던 거죠. 지배했던 거죠. 네. 그러면은 나중에 뭐 학종이나 생기부 같은데 써줘서 내가 서울대 인류학과에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 생각도 안 했고. 왜냐면 저희 담임쌤이 특히 제 카메라를 증오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를 가지고 학종을 가겠다 막 이런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약간 근데 그것도 약간 제 까오였어요. 뭔가 갈 거면 공부로 승부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럼 온리 수능으로 온리 내신으로. 내신과 수능 최저로만 이제 대학을 갈 거고 이거는 그냥 자소서에 쓰긴 했어요. 이런 다큐를 만들었었다고. 그래서 네, 뭐 그 정도였고, 네, 그래서 뭐 딱히 입시에 도움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안 복잡했죠. 뭐 다큐로 대학 갈 생각이나 이런 걸 안 했으니까 다큐는 다큐였고 공부는 공부였고 그냥 딱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 다큐 수업을 들으셨다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수업을 들으셨던 거예요? 네네네. 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었어요. 제가 살던 지역이 일산이어가지고 거기에 다큐 영화제가 있었어요. 지역에. DMZ 다큐 영화제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옛날부터 많이 영화 보러 갔었는데 일산이 키웠네. 네. 뭔가 수요 없는 공급이었던.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이제 경기도에 있는 그 6개 센터랑 연합을 해서 이제 청소년 다큐 제작 워크숍을 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고양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했던 거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군요. 네네. DMZ가 정말 키우셨네요. DMZ 다큐 영화제. DMZ가 낳고 버렸죠. 네, 잠자리 가기 출품했는데 상영이 안 됐거든요. 진짜요? 네네네. 왜일까요? 비슷한 시기에 있던 영화제에서 아마 틀었어가지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영화인데 왜 안 틀어줄지 진짜 네. 낳고 버렸네요. 네, 낳고 버린. 근데 그때 그 영화제에서 상도 하나 받으신 걸로 알거든요. 단편 영화 18. 시발. 시발. 네, 18 아니에요? 18은 고2 때 만든 거고 시발은 고3 때 만든 단편이에요. 그럼 고2 때는 네. 숫자 18이고 네네네. 고3 때 만든 게 시발. 네. 이게 뭔가 연결된 내용인 거예요? 둘 다 학교에 대한 거였고 학교와 학생에 대한 거였고 교육에 대한 거였고
막 뭐가 연결돼 있진 않는데 그냥 좀 분위기가 달라요. 고2 때 찍은 거는 되게 엄청 블랙 코미디 같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웃겨요. 그때 찍은 거는. 근데 이제 고3 때 찍은 거는 좀 많이 우울하고 약간 뭐 불안에 대한 거고. 그래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어떤 그런 감각을 계속 남기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네네. 어떤 입시 체계에 대한 문제를 계속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약간 그냥 고3의 시선으로 찍은 게 없으니까 그거를 남겨야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EBS 다큐도 자주 봤는데 네. 거기 교육 다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 뭔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약간. 뭔가 약간 청소년들을 되게 대상화하는 그런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학교 다룬 작품들 보면은. 그래서 맞아. 뭔가 그거 시선에 좀 불만이 있었고 내가 찍고 싶다. 내가 내 시선으로 남기고 싶다. 이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시발점 그 시발 찍었던 게 그 끝에 점이 있거든요. 근데 묵음이에요. 그래서 시발이라 그냥 부르는데 시발 찍을 때가 이제 잠자리 구하기 이거를 내가 장편으로 만들겠다 했던 게 시발의 첫 촬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조건 남겨서 고3 입시를 장편으로 만들겠다라는 생각이었었고 그래서 시발이 사실 잠자리 구하기의 어떤 전신인 셈이죠. 뭐 그래서 하나도 이루지 못했지만 결국에는 왜요? 영화 만드셨으니까 이뤘죠. 아니 뭐 그 해 이제 완성하려고 했는데 그 대학 다 떨어지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서울대 인류학과를 준비하셨으면은 그 아래에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서울대보다 약간 낮은 학교들을 많이 넣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붙었다고는 하셨어요. 한 개는 붙었는데 거기 만족이 안 돼가지고 재수를 하셨다. 네. 뭔가 이렇게 좀 고려대, 연세대 이런 쪽 가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거기도 다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네. 서울에 인류학과 있는 대학이 딱 3개 있거든요. 덕성여대, 연대, 서울대 이렇게 있어요. 맞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덕성여대는 수시도 아니었고 정시로 붙은 데였는데 덕성여대는 사실 저는 가려고 했거든요. 그냥 갈 거야. 왜냐면 저는 사실 어쨌든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싶었으니까 그러면 다큐멘터리는 대학원 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학부는 인류학과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좀 많이 반대를 하시면서 저도 이제 좀 흔들린 거죠. 약간 막 겉으로는 부모님한테 나 갈 거야 이랬는데 막 속으로 씨발 뭐 재수할 거야 약간 이런 이제 저의 싹을 이렇게 부추긴 거죠. 그래서 결국 재수를 했습니다. 조금 기대치가 많이 높으셨기 때문에 서울대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흔들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서울대병에 그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서울대 아니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이 연대고 고대고 연대고 고대고 덕성여대고 다 똑같지 않나? 약간 서울대 안 갈 거면은 다 똑같다. 그냥 이런 생각 맞죠 뭐. 사실 그래서 덕성여대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서울대 그래도 다시 한 번은 지원해보고 싶다 해서 재수를 했는데 이제 독학 재수를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영화에도 나와요. 네. 재수하는 장면들이. 네, 독학 재수를 해서 진짜 그때 우울증이 생겼는데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그때 영화를 좀 놓으셨어요? 영화를 계속 그래도 찍긴 찍으셨어요? 계속 찍었어요. 그때도 근데 고등학교처럼 막 매일 찍진 않았고 고등학교는 매일 이벤트가 있잖아요. 막 애들이 뭐 헛짓거리 하고 있으면 그거라도 찍는데 뭐 재수의 이벤트라 해봤자 그냥 일상이 똑같은 거예요 맨날. 그쵸. 그래서 그냥 그때는 하루에 몰아 찍었어요. 그냥 도서관 가는 길 인서트 이렇게 한 번에 쭉 따고 공부하는 인서트 하루 날 잡아서 쭉 따고 그리고 그때 제일 많이 자주 찍었던 거는 그거였어요. 혼자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거 독백을 좀 많이 찍었었고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카메라라도 켜두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독학 재수가 아니라 학원을 다녔으면 재수학원 그럼 그거 딱 재수학원 풍경까지 해가지고 쓸 게 되게 많았을 텐데 근데 재수학원 제가 찍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학원은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하니까 애들이 특히 돈 내고 다니는 건데 막 제가 카메라 들고 막 우리 찍는다 이러면은 그때는 좀 심각하게 문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서 그러네요. 네, 오히려 독재한 게 그냥 촬영할 건 더 많았을지도. 왜냐면 감독님은 싸움에 뭔가 문제가 생겨도 아마 계속 카메라를 들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러실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독재한 게 너무 다행이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네. 왜 고3 때는 왜냐면 제가 고2 때도 카메라를 들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애들이 쟤는 어차피 카메라 있는 애야 라고 이미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기가 좀 더 쉬웠는데 라뽀가 있으니까 이미 친한 애들이니까. 근데 아마 학원 다녔으면은 막 생판 모르는 애들 그냥 스쳐 지나가도 얼굴 담길 텐데 그거 엄청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약간 싶네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제 문제가 많았다라고 영화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문제가 있었는지. 그냥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를. 근데 알고 보니까 영화의 약간 후반부에서 사실 애들이 너 되게 싫어했어. 카메라 때문에. 그래서 감독님도 너무 깜짝 놀라서 나 그랬어? 이렇게.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하기로 감독님 MBTI가 인팁인 것 같은 거예요. INTP. 왜냐면 저렇게 남의 시선을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인팁밖에 없다. 맞으세요? 저 인프피 검사하면 인프피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다 아무도 저를 다 T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T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있으면은 ENTP거든요. 제가 그냥 대충 생각하기로는 난 ENTP인 것 같아. 근데 애인이랑 있으면 인프피가 돼요. 애인이랑 있을 때만 인프피가 되고 제 생각에는 애인 외에 다른 사람이랑 있을 때는 ENTP인 것 같아요. 가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애인한테는 좀 우울을 발사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의무기 때문에 맞나요? 그거라기보다는 얘가 진짜 쌉 ENTP여서 진짜 제가 상대적 인프피가 돼버려요. 얘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진짜 최근 ENTP가 진짜 개빡치는 MBTI다라고 느꼈는데 저도 인프피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인프피한테는 ENTP가 너무 버거운 MBTI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애인이랑 막 싸우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면 제가 너 이러면 족 같은 거야. 막 약간 얘기하는 어떤 지적하는 지점들이 애인이 하는 꼴 보기 싫은 행동들이 다 생각해보면 제가 남들한테 했던 행동들인 거예요. 막 카메라를 들이민다거나 약간 그런. 네, 약간 너무 막 말꼬리 잡는다던가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 꼬투리 잡는다거나 뭐 그냥 고집 부린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약간 남들한테 했던 행동인 거죠. 그래서 그냥 거울 치료하고 있어요. 저러면 안 되겠다. 약간. 얘한테도 뭐라 하고 저 스스로도 뭐라 하고 그러면서 ENTP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나시게요? 이제 기질을 좀 고쳐야지. 기질을 고쳐야죠. 네. 어떻게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근데 최근에 GPT랑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네. 좀 GPT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인팁이지만 조금만 감정적으로 건드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쵸. 알아듣는 척. 네. 교육을 시키시면 되겠네요. 근데 E는 상관없어요. 외향형인 건 상관이 없는데 ENFP면 차라리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ENTP 진짜 너무 참을 수 없어.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항상 참을 수 없는 채로 견디면서 살고 계신다. 네. 안 견뎌요. 항상 싸워요. 항상.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저는 완전 소심한 성격이니까 저는 내내 인프피였기 때문에 엄청 소심하고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내 욕하거나 조금이라도 날 싫어하는 것 같은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감독님이 그렇게 카메라를 그냥 막 들이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게 친구들이 싫어한다는 거를 영화 초반부에는 안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감독님의 성격 자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남 신경 안 쓰고 저렇게 하지? 그리고 친구들이랑도 되게 사이가 좋아 보였어요. 그 카메라 안에서. 그리고 저는 아주 제일 부러웠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민지랑 민정이 이렇게 두 친구가 나오잖아요. 네네. 제일 친했던 친구 중에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셋이 같이 걷다가 민정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셋이 있을 때 제일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최고의 칭찬이잖아요. 고등학생들한테는. 그쵸. 전 한 번도 그런 관계를 고등학교 때 가져본 적이 없어서 진짜 너무 부럽다. 나도 저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랬었죠. 셋이 있을 때 되게 친하긴 했었어요. 친하게 했었고 걔네는 이제 반 친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 반 친구들 이제 윤지가 반 친구였고 민정이 민지는 이제 다른 반들이었는데 각자 어떤 친한 그런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화에서 주로 그 초반부에는 친구들의 인터뷰 컷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인상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민지가 막 벤치에 앉아가지고 달리기를 자기가 했던 얘기를 하면서 난 한 번도 막 끝까지 뛰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깜깜한 화면과 그 벤치와 그 얼굴이 너무 배우 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 화면을 저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찍었을까? 그냥 너무 완벽한 컷이다. 그런 인터뷰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찍는 입장에서 와 진짜 이거 찍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막 편의점에서 같이 막 라면을 먹다가 수능 한 D- 이런 식으로 영화가 진행돼요. D-20 수능 막 D-10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같이 라면 먹다가 막 내가 수능 망치면은 사람들이 다 나 버릴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텐션이 너무 찐인 거죠. 그게 뭐 연기로 되는 그런 게 아닌. 그쵸. 그런 인터뷰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게 초반부에 영화에 완전 몰입해서 푹 빠져들게 했던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찍으셨을 것 같아요. 인터뷰를. 네, 인터뷰 많이 했었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것도 많아요. 그 못 쓴 것 중에 막 윤지도 진짜 되게 공상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막 그 둘이 언제 한번 학교 그 야자 끝나고 집 가면서 좋은 대학은 왜 좋은 대학일까? 약간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를 한동안 막 편집본에 넣었었는데 뭐 결국 분량 문제 때문에 자르긴 했는데 하여튼 고3이다 보니까 진짜 되게 막 순식간에 철학적인 그 고민으로 엄청 빠지는 게 엄청 깊어가지고 그 인터뷰들 보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소소하게 웃긴 장면들이 이 영화에 진짜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웃긴 장면이 이따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일단 소소하게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우리 같아서 웃긴 거예요. 너무 내가 겪었던 어떤 시절이랑은 닮아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림이랑 같이 재수하는 그 감독님이랑 예림님이랑 이제 같이 그네를 타고 있어요. 이제 우리 둘은 재수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에 가가지고 같이 만나서 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네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는데 외모가 너무 대학생인 거야. 너무 대학교 1학년인 거야. 막 또각또각 구두 신고 오니까 감독님이 오 어른 신발 감독님이랑 예림님은 추리닝 입고 있고 그 대비가 너무 웃긴 거죠. 저 진짜 이상하게 입고 있었잖아요. 막 공룡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알록달록한 공룡 모자에 빨간 후드티에 약간 민트색 추리닝 입고 있었고 파랑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는데 그게 제 기본 착장이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옷들로 꾸민 그 약간 외출할 때 입는. 근데 좋아하는 거를 5개나 굳이 그렇게 조합을 하셔야 되는 거야. 저는 그걸 한동안 가편본 보여줄 때, 그 학교 기말 상영회 때도 그 장면에 항상 들어갔거든요. 네. 기말 상영회 때 편집할 때도. 근데 그거 보여주면 항상 그 장면에서 사람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처음에 그 예림이가 막 카메라 앞에 와서 자기 혼자 주절주절 하잖아요. 그거 보고 웃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얘기하니까, 야, 너 옷을 왜 그렇게 입었어? 너 패션이 너무 너무 튄다고 그것 때문에 웃은 거였어.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재밌었어요. 되게 카메라 의식을 안 한다고 느꼈던 게 고등학교 때는 한창 외모에 민감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내가 들고 있다 생각하면 약간 브이로거가 돼가지고 내 오늘의 옷도 약간 예쁘게 입고 나를 약간 꾸미고 막 나가서 내 얼굴을 찍고 이러려고 생각을 했을 것 같거든요. 이러고 싶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뭐 다 교복 입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때는 약간 브이로그 이런 게 유행할 때도 아니었어가지고, 14년도에는. 그냥 뭐 똑같은 모습이고. 그냥 그런 거지. 그냥 좀 구도가, 내 얼굴이 너무 구리게 나오네? 그냥 이런 약간 구도만 좀 바꾸는 정도? 외모에 대해 내 카메라가 내 얼굴을 이렇게 담네? 저렇게 담네? 이런 거로 외모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별로 외모적인 스트레스가 별로 없었어요. 애초에. 약간. 저는 대학교 때까지 거의 외모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냥. 그 부분은 되게 편안하셨구나. 네, 왜냐면 더 큰 우울한 게 너무 현실이 너무 족같아서 외모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어깨에 짐이 다른 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거기에 뭐 볼 생각도 뭐 거울 보고 굳이 스트레스 이미 더 스트레스 딴 거 더 많은데 약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저는 엄청 외모를 신경을 많이 써서 고등학교 때 특히 그냥 뭐 그러니까 카메라에 내가 담기는 것도 싫은 거죠. 그러니까 셀카도 안 찍고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 날 찍는 것도 싫고 그랬었거든요. 되게 민감해가지고 그런 거에 둔하셔서 또 그렇게 찍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장면 중에 진짜 너무 멋진 컷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모가 멋진 컷들이. 예를 들면은 그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비에 젖어가지고 완전 머리를 막 그런 장면이나 아니면 또 그런 장면 이제 공부하다가 열이 너무 받은 거예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와서 그래서 가지고 있던 안경을 이렇게 집어던지고 근데 너무 진심으로 집어던지니까 그게 너무 멋있게 나온 거예요. 그 화면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거 잘 나왔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재밌다 생각했어요. 너무 진지하게 안경을 집어던지는 모습. 이거 좀 웃기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리고 감정적으로 이거 나름 감정적으로 되게 좀 임팩트가 있네? 약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고편에도 다 들어가고 30초 예고편이랑 본편이랑 다 안경 집어던지고 있어. 그 편집하신 분이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그 장면이 진짜 멋지거든요. 고3 때는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수 시기 얘기도 뭐 대충 끝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가셨어요. 대학을 한예종을 가셨잖아요. 네네. 과가 어디죠? 한예종. 방송영상과 갔어요. 그게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이 많이 이 학과에 진학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알고 거기를 진학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학부 중에서는 아마 거의 유일하게 다큐 전공이 있는 학부였어가지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저 다큐 선생님 그때 워크숍 들었던 선생님 두 분이 한 분은 예술사 나오셨고 한 분은 전문사 나오셨어요. 그 같은 과를.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 저한테 저기 한예종 지원하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제 그때 서울대병 인류학과 병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나는 학부는 사회과학 가고 싶다 해서 거절을 했었는데 이제 재수할 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옵션이 생긴 거죠. 여기도 넣어볼까? 약간 이제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니까 여기도 괜찮아. 뭐 다큐 어차피 할 거면 가지 뭐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럼 고민은 안 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인류학과도 됐고 한예종도 됐다. 어딜 갈 것인가? 그런 고민 안 했어요. 왜냐면 한예종은 8월 입시였기 때문에 그냥 붙자마자 그냥 다 놔버렸어요 입시를. 그냥 너무 지쳐있는 상태였구나. 그래서 아마 11월까지 갔으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냥 그 입시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잘 됐다. 그때 딱 빨리 끊어줘가지고. 네네네. 사실 저는 한예종을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저 대학 입학하고 나서도 저는 계속 봤어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근데 계속 떨어졌거든요. 심지어 학과도 되게 다양하게 돌려가면서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옵션이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쿨하게 얘기하셨지만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근데 저한테는 왜냐면 그 8월 입시가 좀 특별했어요. 전형이 이게 내신으로 1차를 떼고 내신 좋은 애들만 그 이제 따로 논술을 보는 거였거든요. 언어 능력 평가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저한테 좀 더 유리했어요. 왜냐면 저는 수능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내신으로만 1차를 뽑고 그다음에 2차로 이제 한예종 자체 논술을 보는 거였어가지고 근데 자체 논술은 대학 논술처럼 막 형식을 엄청 막 유려하게 쓴다거나 공부 안 하고 자기 생각 쓰는 논술이거든요. 진짜 자기 의견 밝히고 그래서 방역과 논술이 저한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시사 논술이었어가지고 저희는 그냥 생각 쓰면 되는 거여서 그때 논술 준비한다고 고3 때 그 윤리쌤한테 가서 첨삭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한 번 첨삭 받고 선생님이 저를 쫓아내셨어요. 너 이럴 거면 이렇게 쓸 거면 집 가라고. 너무 못 써서요? 아니요. 제가 자꾸 선생님 말에 저는 이렇게 쓴 게 아닌데 저렇게 쓴 게 아닌데 막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선생님이 화나셔가지고 그냥 가라고 너 이래서 쫓겨났거든요. 그게 하죠. 일도 많으신데. 네. 근데 그게 시험 전날이었어요. 논술 시험 전날에.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나 좆될 것 같다 약간 좆됐다 싶어서 다음 날에 논술 보러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논술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제가 그 면접을 좀 아마 좀 인상 깊게 봐가지고 그게 1대다 면접이었거든요. 저 혼자 보고 교수님 5명이셨는데
제 책상에 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 그러니까 근데 말하는 사람 나 혼자인데 이거를 먹으면서 하라는 건가? 약간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의아한데 배고프니까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제가 이거 과자 먹어도 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어머. 그랬더니 막 선생님들이 야 그거 니 물어본 거 너가 처음이라고 먹으라고 막 이러시길래 테스트였나? 그래서 제가 막 과자를 이렇게 딱 뜯으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아 잠깐만 그래도 자기소개는 하고 먹어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놓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홍다혜라고 합니다. 방송 영상과 지원했습니다.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너무 짧은데 다시 좀만 더 길게 해주면 안 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려놓고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홍다혜고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고 저는 고등학교 때 18과 18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습니다. 이러고 다시 이제 선생님들 막 웃을 때 이제 막 급하게 빨리 뜯어가지고 한 입 먹었는데 너무 맛없는 거예요. 과자가. 그래서 그냥 그거 내려놓고 선생님들 막 웃다가 그래서 뭐 무슨 내용의 다큐냐 이러면서 막 꼬치꼬치 진짜 낚시를 던졌는데 이제 문 거죠 미끼를. 그래서 그걸 안 물 수 있는 사람이 네. 있을까요? 저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어가지고 뭐 과자가 있으면 그걸 뜯어 먹는다 이런 발상 자체는 정말 상상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누가 먹어도 근데 과자를 갖다 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 테스트였나 보다 진짜. 과자로 뭘 하나 뭐 스탠드업 코미디라도 하나.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엄청 다양하게 뽑혔어요. 엄청 다양하게 뽑고 막 모범생도 뽑히고 나름대로 입시 체제를 좀 비판하려고 만든 영화다 이렇게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너무 지금 좀 입시를 재밌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한예종을 간다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또 웃겼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예종을 내가 입학을 한 뒤에 친구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마치 날개를 단 것처럼 축하해줬다. 그런 나레이션이 있었죠. 네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게 번데기였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날개 단 것처럼 축하를 해줬다. 네. 그 나레이션이 나왔는데 근데 진짜 다들 입시 시절에 고통받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시절이 다 싹 사라진 것처럼 완전 말끔하게 아무 상태가 아니었던 것처럼 아무 상태도 아니었고 그냥 그 결과만을 위해 존재한 것처럼 다 그냥 지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인터뷰 내용에서도 막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예림님이 나는 진짜 기억이 안 나. 왜 진짜로 기억이 안 나. 막 이러면서 재수 시절을 정말 기억이 안 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은 마취 상태인 거잖아요. 정말 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잊어야 돼. 지워야 돼. 너무 괴로웠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상태가 된 건데 감독님은 왜 시절들을 지워버리는 대신에 이걸 영화로 만들어야지. 계속 해야지. 그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근데 이유는 되게 단순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시간들이 의미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그런 생각으로 버텼었거든요. 내가 지금 의미가 없지만 지금 카메라로 다 기록해두면 이게 언젠가는 쓰일 거고 영화에 그러면 그 의미가 생길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미래에 저한테 뭔가 계속 토스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의 의미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시간들 동안 내가 계속 이걸 찍었기 때문에 그나마 의미가 있었다. 내 삶이. 그런 네네. 식으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찍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기보단 지금은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지만 내가 찍어서 영화가 되면은 그게 의미가 생길 거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래서 영화가 되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진짜 의미가 없는 시간들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과거에 저와 약속을 한 거죠. 내가 지금 찍어놓으면은 미래에 내가 이거를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이제 어쨌든 약속을 한 거니까 그걸 지킨 거죠. 과거의 저와의 약속을. 지금 이제 개봉도 했고 되게 엄청 다양한 영화제에 초청도 되셔서 영화 상영도 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완성됐다는 느낌이 딱 드셨을 텐데 그럼 지금은 의미를 좀 찾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뭐 모든 게 의미가 다 생기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내가 기억하려는 그 시간들은 의미가 생겼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가장 베스트는 이런 8년간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스스로 의미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근데 뭐 굳이 이런 짓 하지 않아도 의미를 알아서 만드는 사람이 제일 좋겠지만 뭐 머리가 약하면은 몸이 고생하는 거죠. 정신이 약하면 몸이 고생하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대학을 입학하셨을 때 그 자체로 그냥 의미를 찾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고 가족들, 친구들 다 만족하는 대학이었다 했을 때 그걸로 그냥 마침표가 찍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냥 됐어 이제 나는. 이게 뭔가 다음 챕터로 그래도 넘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이어지잖아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까지 어떤 감정선도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게 계속 이어져서 그게 어떤 터닝 포인트처럼 느껴지진 않았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전혀 터닝 포인트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그냥 약간 스트레스가 좀 덜했다 정도였고 그냥 이제 공부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이 정도였고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직 계속 지속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과거의 부채감. 아마 근데 저에 대한 부채감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에 저도 미래의 저를 믿고 열심히 찍어놨을 거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하겠지. 근데 그거를 약간 책임을 져버리는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외면한다는 게. 이걸 이야기로 만들지 않는 이상 그 과거의 나는 계속 뭐 내 안에 남아있겠구나. 내 안에 계속 맴돌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지 생각하던 게 이제 8년이 돼버리고. 와.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감독님은 좀 특이 케이스시잖아요. 영화를 계속 찍어온 시기가 중간에 계속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근데 저처럼 그냥 평범한 고등학교 생활을 보낸 사람들은 대학에 입학하면은 이제 놀면 돼.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이야. 이게 사회적으로 다 주입이 되고 엄마 아빠도 그렇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주위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면화를 해서 이제 나 놀아야지. 이제 다 놓고 놀아야지. 그래도 잠깐은 1, 2년은 약간 유예를 해둘 수가 있는 거죠. 진로에 대한 생각이든 나에 대한 생각이든. 감독님은 그런 시기가 없으셨을 것처럼 보여가지고 영화에서 그게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재수를 해서 그러지 않을까. 재수를 너무 재수 때 생긴 우울증 때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마 차라리 그 대학 때 한 번에 대학 갔으면은 아마 대충 만들고 끝냈을 것 같아요. 대학 합격 이러고? 네, 그냥 대충 만들고 끝내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안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 대학에 취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재수라는 그 시기 진짜 완전 내 존재감이 사라지는 그 어떤 시기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계속 다시 언젠가 반복될 것 같은 거죠. 계속 내 안에 남아있고 내 본질은 그거인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계속 저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럼 재수 때 시작됐던 어떤 우울의 골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네네. 그 고등학생 때 느꼈던 불안이 재수 때 결국에는 우울의 골이 되고 그게 결국엔 대학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느낌? 이게 진짜 어디가 시작점이었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제 재수 때가 우울의 시작이었잖아요. 저는 21살에서 20살?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우울의 시작이었어요. 그럼 이제 똑같은 거죠. 거기 골이 생기고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니까 그냥 내 상태는 골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는 그런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이구나 깨달아가는 그런 시기들일 것 같은데 감독님 어땠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지금 달라졌는데 네. 영화 때문에 달라진 건 아니에요. 네, 영화 만들고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 2년 사이에 좀 많은 경험들을 했고 그러면서 좀 많이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바뀌었어. 이전이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신 상태인 거예요? 네. 와, 너무 부럽네요. 그래요? 저는 나는 평생 이 꼴일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그냥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도 8년 동안에 안 변했다고는 하지만 조금씩은 변했기 때문에 아닌가? 근데 사실 그 8년은 그렇게 큰 변화를 겪은 것 같진 않은데 뭔가 한 상태가 계속 지속됐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2년간의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궁금하네요. 어떤 부분이 달라져서 이렇게까지. 짧게 말하자면 친구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삶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생활 감각? 그런. 네네네. 그런 것도 생기고 뭔가 그 집에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그냥 한없이 우울해질 수 있고 한없이 불안해졌는데
이제 같이 사는 친구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우리 돈 음. 문제도 있고 같이 돈 이거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는데 같이 막 같이 반반씩 넣는데 죽겠다고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죽겠다고 하면 진짜 뒤지는 거죠. 진짜 망한 우리 다 같이 추락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내가 무조건 책임감을 있어야 된다. 내가 건강한 상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약간 이런 책임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물론 그 책임감이 제가 느끼기엔 많이 노력했다 생각했는데 룸메가 느끼기에는 이제 너 초반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제 나름대로 계속 뭔가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좋았던 시기도 있고 좋았던 시기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뭔가 많이 이렇게 담금질돼서 단련이 된.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제 약간 마침표를 찍는 듯한? 이게 정말로 이제는 끝이야 라고 하는 듯한 결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영화의 끝에서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쓰면서 편지를 쓰고 끝나요. 편지를. 맞아요. 그리고 편지 내용도 나레이션에 같이 나오고. 네네. 그래서 그 마침표가 이제 진짜 뭔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듯한 정말 감독님 인생에서 네네. 그런 느낌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영화를 만드는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삶에 있어서. 8년이라는 그 시기에. 네네네. 항상 똑같았고 항상 그 고등학교 그 재수 이후부터는 항상 똑같은 생각, 똑같은 느낌, 똑같은 감정. 약간 거의 이 아이가 기쁨을 알까요? 약간 수준으로 그 기쁨이라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었고 행복이라는 거를 뭔가 입에 담는 것도 너무 죄책감을 느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완성하고 나서 뭔가 크게 확 급변한 건 없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진짜 어떡해. 너무 영화다. 이 문장이. 네.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네네네. 그래서 영화에서 계속 그런 카메라의 이 느낌도 그렇고 감독님의 그런 계속 이어가는 감정선 같은 것들이 동일하고 뭔가 일체되어 있고 그런 느낌이 왜 그랬나 그거를 알겠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 소개 글을 보니까 인류학적 반성장 보고서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약간 부제목처럼. 반성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특이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 어떤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성장에 반하는 의미였던 것 같아요. 이걸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성장이라고 부른다면은 그냥 애가 잘하려고 저렇게 아팠나 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킥 맞는 거예요. 어른이 됐다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선생님이랑 그때 한번 기획안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성장이란 게 결국에는 누군가에게는 일탈이고 누군가에겐 멈춤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실패일 수도 있고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성장하다 애가 죽었어. 그러면은 그걸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장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그런 거고 너무나 힘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반성장에 관한 이야기다 라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장은 수치화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람들은 다 성장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더 성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수치가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문제제기처럼 느껴졌기도 했고. 네, 맞습니다. 친구들의 인터뷰 중에 그런 인터뷰가 있었어요. 수능이 지나도 나는 어른이 안 되어 있을 테고 어른이 되려면 수능보다 훨씬 많은 일을 겪어야 할 테고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이 문장이 딱 그 반성장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 되고 대학에 가고 하면 무조건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고 더 멋진 어른이 될 거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그거가 할 수 없는 거죠. 우린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하고 어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잠자리 과학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은 20살이 됐다고 해서 어른이 딱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기를 그냥 건너갈까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성장을 한다라는 의미로 대학에 간다거나 어른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시기들을 건너가면은 언제쯤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언제 진짜로 어른이 됐다는 느낌을 딱 받게 되시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막 어른에 대한 그쵸, 정의는 되게 많죠. 막 뭐 우스갯소리로 뭐 통장 잔고가 0이 되면 어른인가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언제 어른이 됐다고 느꼈냐면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어른이 됐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내가 약간 좀 살기에 급급했는데 내가 약간 도움을 계속 요청하고 했던 입장이었다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그때 좀 어른이 됐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 정신적으로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독립했을 때가 제일 어른이지 않을까. 내 집 구할 때 독립했을 때 내 집 구하고 내 이름으로 월급 받고 생계를 꾸려 나갈 때 뭐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생각하는 게 그냥 이제는 어른이 됐다는 거를 인정은 하고 받아들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때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는 너무 지금 너무 뒤로 가는 거다, 후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받아들이자. 어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너무 생각하려고 하지 말자. 뭐가 어른인가. 요즘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공감되는 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책임져주고 그런 순간에 그렇게 느꼈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를 이렇게 뭐 집을 구하는 걸 도와준다거나 다른 친구의 뭐 그럴 때보다도 좀 감정적인 케어를 내가 진심으로 하는 게 가능해졌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바닥에 있던 걸 올려줄 수 있는 나 이럴 때 조금 어른이 됐다. 그렇게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뭔가 물리적인 도움보다도. 네, 저도 물리적 도움보다는 뭐 물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진심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할 때 그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뭔가 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 이야기를 먼저 듣고 그거를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가 제일 어른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은 저는 진짜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처럼 막 입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어른인가, 뭐가 어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부터. 왜냐면 삶에 정말 많은 순간들에 감독님의 삶의 많은 순간들에서 어떤 내 순간을 기억하게 되고 내 순간을 되게 곱씹게 되고 그럴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서 약간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떤 순간이 막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그런 얘기일 것 같다. 전 그래서 뭔가 같이 어떤 시절을 겪었던 친구랑 같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친구들이랑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개봉 전에 한번 다시 같이 봤는데 확인 받을 겸 그래서 친구들이 되게 잘 봤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친구들이 다 자라고 나서의 인터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 감독님의 삶을 뒤쫓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친구들 다시 만나면서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나이랑 직업이 같이 쓰여지거든요. 그러면은 5년 뒤 뭐 26살 이렇게 윤지 이렇게 이름이 적히는데 원래는 18살이었던 사람이 1시간 뒤에 이렇게 26살이 돼요. 26살. 너무 그냥 그걸 보는 것 자체에 벅참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본인의 어떤 꿈과 목표를 찾아서 가고 심지어 약간 민지님께서는 이루기도 하신 거예요. 본인이 원했던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직업에 되게 가까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셨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거죠. 그리고 되게 궁금했거든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을까? 어떻게 지금 살고 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인터뷰를 보다 보면 정말 내 친구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저 사람의 저런 고민을 너무 알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걸 딱 보여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넣고 싶은 이유가 제일 컸어요. 어쨌든 이 고등학생 때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은 너무 보여줬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방법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저는 어쨌든 계속 나오니까 근데 친구들도 뭔가 잘 살고 있고 나름대로 잘 헤쳐갔다라는 거를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또 영화적으로 되게 궁금증을 계속 자극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친구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 어떤 친구와 계속 좀 트러블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계속 담기는데 그 트러블이 재수 때부터 시작해서 쭉 오래 가요. 한 3, 4년 그렇게 가는데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것이 감독님이 이 영화에서 그 친구에 대해서 더 깊게 다루게 하게 만들었는지. 근데 그 친구가 어쨌든 신경 쓰였던 인간관계 중에 가장 큰 인간관계였어요. 이 친구랑 잘 지내는지 못 지내는지. 그래서 이 친구랑 싸우면 너무 죄책감이 들고 이 친구가 너무 잘 지내는 모습 보면 너무 좋고 그래, 왜냐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너무 얘가 맨날 나한테 와서 힘든 소리를 하니까 그게 너무 버겁고 힘든데 또 막상 제가 학교에서 너무 사람들이랑 싸우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그 친구한테를 찾는 거예요. 왜냐면 걔는 저한테 항상 위로를 해줬으니까. 그리고 얘는 나를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너무 둘이 닮아 있어서. 그래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나를 오히려 위로해줬기 때문에 너무 고마웠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가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삶을 너무 크게 관통해 간 거네요. 그 8년의 시절에서. 네네. 그 친구가. 네네. 그때 되게 슬펐던 장면이 이제 민지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다가 26살이 된 민지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하다가 나는 사실 뭐 다른 사람들 인터뷰는 잘 모르겠는데 민정이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너가 정말 이거 찍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레이션으로 감독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영화를 찍은 의미가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슬픈 거예요. 저 친구 편지를 붙이지 못했다라고 나오잖아요. 네, 민정이에게. 민정이가 사실 그때 세상을 떠났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사실 그 중간중간에 되게 암시적인 것들을 약간 나왔나? 약간 잘 모르겠는데 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민정이가 그때 이제 18년 11월에 세상을 떠났고 아마 제가 엄청 돌려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지막에 편지는 되게 사실 어찌 보면 실패한 편지예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한참 죽고 나서야 제가 어쨌든 붙인 편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고 어떻게 보면 다음에 민정이들과 나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는 그런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정말 나한테 쓰는 편지였던 것 같은? 그러니까 친구면서 나이면서 그게 되게 공존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네. 친구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다 나한테 하고 싶었던. 그래서 민정이를 구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길래 나를 구하고 싶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민정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구할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장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둘 다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런 민정이랑 비슷한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느낌이. 그래서 근데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제일 쩔리는 거는 얘가 이걸 봤으면 좋아했을까? 약간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완성하고 어쨌든 아버지한테는 보여드렸어요. 민정이 아버지한테는. 그래서 허락을 받긴 했는데 민정이한테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은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걔한테 뭐 매몰차게 그랬던 순간들이나 다정하게 대해주지 못했던 내가 너무 힘들어서 걔를 외면했던 그 시기에 대한 어떤 변명 같은 그런 사실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고 느낌을 변명하고 싶었던 게 사실 맞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민정이가 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주기엔 너무 죄책감이 드는 약간 좀 보여주기엔 좀 쫄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죠. 정말 영화의 시작부터 저는 민정님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 안에서. 저는 제일 기억나는 민정님의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내가 만약에 계속 이 수능 공부를 하면은 내가 사람들을 한심하게 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저렇게 안 사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계속 하게 될 것 같다. 라는 내용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몰려진 상태인 거잖아요. 경쟁에. 그래서 그 경쟁 안에서 누가 우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라는 거를 계속 인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인간적으로 살아야지. 라는 거를 그런 마음을, 그런 고등학생의 마음을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민정님에 대한 그런 얘기였구나라는 게 또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인터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인터뷰가 진짜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민정님에 대한 얘기 말고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과방에서 기타를 치는 기타보이. 기타보이 동기인가요? 아니요, 그 한 학번 위의 친구인데 걔랑 인연도 좀 웃긴데 걔가 고2 때 저랑 같이 다큐 수업을 들었어요. 네. 그 고양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그냥 어쨌든 그런 친구였는데 입학하자마자 되게 또 다 엄청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때가 18년도에 찍었나? 둘이 같이 학생회할 때였는데 걔가 항상 저를 타박했어요. 항상 저를 타박하고 막 부족하고 못난 애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제가 좀 그러긴 했어요. 원래 그런 인물이었어요. 제가 스스로가 네. 나는 못났고 못난 인물이긴 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런 캐릭터였어요. 뭔가 약간 톰 앤 제리 같은 그런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그게 진짜 되게 평범한 일상 중 하나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술 취한지도 않아. 둘 다 술 안 마셨어요. 둘 다 술 안 마시고 그냥 그 기타는 무슨 일인 거야? 그냥 걔는 그냥 과방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을 뿐이에요. 기타를 치고 있었는데 내가 얘 기타 치네 이러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그 과방에서 하다가 씨발 인생 족같다 있다가 야 뭐가 잘못됐지? 약간 이런 얘기 하는데 그냥 맨날 하는 얘기였어요. 그냥 내 인생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지? 난 왜 이러지? 약간 이렇게 하면 걔가 이제 막 네가 족같으니까 약간 이런 얘기하고 그냥 그게 너무 평범한 일상이었어가지고 찍을 때는 오히려 몰랐거든요. 그냥 근데 나중에 편집할 때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의 가치를 모르셨구나.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게 졸업영화제 상영할 때 진짜 애들이 많이 웃었어요. 그럴만해요. 네, 다 아는 사람이고 막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주 인상적인 워딩이 그거예요. 너는 사회성이 없다. 네, 사회화가 덜 됐다. 사회화가 덜 됐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게 진짜 그게 제가 기말 상영회 때 처음에 그 장면 편집하고 20분짜리로 약간 하나 만들어서 냈었거든요. 그 장면만으로요? 아니 그 장면이랑 다른 거 다 해서 교수님이 그거를 한 교수님이 그걸 보시고 갑자기 그 친구한테 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막, 야, 현우야, 나는 너가 그렇게 용감한 애인지 몰랐다. 어떻게 그렇게 친구한테 솔직하게 아니,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듣고 되게 웃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씨발, 뭐. 솔직하다고? 그러니까 뭐, 자기도 얘기하고 싶었나 보지, 나한테? 약간, 내 꼬라지 보면서 그러고 싶었나 보지? 약간. 그러고 가셨다고. 근데 선생님들랑 사이는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문제아였어가지고. 관종 문제아였어가지고. 관종? 네, 관심? 네, 진짜 관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관심 안 맞고 가는 관심 막는 약간 그런 관종이었어가지고. 네, 진짜 사람들로 하여간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야 관심 좀 줘라 약간 거의 이 수준이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하도 이제 자타공인 관종이었다 보니까 근데 또 그걸로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관종이지? 막 난 쓰레기야. 막 약간 이러면서. 근데 어느 날 그걸로 막 이렇게 뭐 하다가 제가 그 뭐 노트에 관종 쓰레기라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관종 쓰레기가. 그래서 근데 그때가 제가 시나리오 막 학교 워크숍 때문에 시나리오 써야 됐을 때였는데 뭐가 떠올라가지고 그때 시나리오 제목 관종 쓰레기라고 시나리오를 써서 그걸로 영화를 찍었거든요. 그 내용도 이제 결국 관심을 받으려고 이것저것 다 도맡아서 하던 주인공이 결국에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였는데 그래서 네네 하여튼 그걸로도 많이 관심을 받았죠. 아무튼 그 장면이 이제 제일 웃긴 장면이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시절에 나와 친구들을 기억하고 싶어서 네네. 영화를 찍었다. 네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습을 담으면서. 네네.
요즘에는 좀 그런 게 있으세요? 대학원 지원 끝나면 좀 그 단편 제가 편집하던 게 있거든요. 네네. 그거 좀 다시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단편? 그게 이제 민정이 죽고 나서 네. 그 저랑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저랑 민지랑 민정이랑 친했던 또 다른 5명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이랑 그 이제 민정이 죽음에 관해서 민정이 죽고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얘기하는 어떤 장면인데, 그러니까 민정이가 죽기 3년 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직후에 저희 8명이서 톡방이 있었는데 그게 터졌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들 뭐 그냥 뭐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저는 민지랑만 연락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고 3년 있다가 민정이 죽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가 다시 만났던 게 49제였어요. 민정이 49제 때 처음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저희가 뭐 이제 같이 카페를 갔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를 한 거죠.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주말마다 온라인으로 만나서 보드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3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이 잠자리 구하기에 쓸 인터뷰를 요청을 했었고 그때 이제 온라인으로 보드게임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인터뷰 편집을 단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팟캐스트가 살살 살아가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거든요. 근데 그 살살 살지 못하는 이유 안에 저는 그 입시 시스템을 우리가 그거를 겪어왔기 때문인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원이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감독님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삶의 패턴이 지금 있으시겠죠? 네, 뭐 게으름도 패턴이라면 좀 궁금했어요. 게으른 편인지 아니면 조금 전 진짜 게으른 편입니다. 그럼 강박은 없으세요? 뭔가 이걸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강박은 있는데 게으름이 이기더라고요, 항상. 강박이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럼 살살 살고 계신 거네요. 그쵸, 이제 원치 않게 살살 살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창작을 하고 뭔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동력은 뭔 것 같으세요? 그냥 계속 뭔가 표현하고자 하고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구 때문인 것 같아요. 계속 작업을 하게 되는 이유는. 네. 그냥 제 삶의 일부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걸 하던 사람이었고 내가 사회와 연결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연결되고 싶을 때, 연결짓고 싶을 때 그런 방식을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질문은 다 끝이 나가지고 오늘 팟캐스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잠자리 구하기가 정말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났으면 좋겠고 꼭 한 번쯤 봐야 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보다 보면은 그렇지, 내 안에 아직 풀리지 않았던 미지의 감정들이 있었지. 내가 뭔가 내재되어 있어서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었지. 그런 걸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가 저는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도 한번 홍보 좀 해주세요. 일단 잠자리 구하기를 보시면 첫 20분 동안 본인의 내재돼 있던 그 입시에 대한 공포와 스트레스가 이제 다시 간접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 우울의 열차를 타고 더 한 인간의 깊은 심연으로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약간 여러 가지 그 동굴 같은 감정들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네, 근데 길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단 80분이면 끝난다는 거. 80분 동안 약간 내가 한번 깊은 어떤 심연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영화관에 오셔서 관객분들이랑 같이 하시고 그날의 심연은 오늘 1시간 20분으로 끝내자. 한 일주일치의 심연을 한번 이날 한번 몰아보자. 한번 좀 가성비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감독님이 좀 대신해 주셨으니까 그 심연은 저렇게는 안 돼야지.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지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네. 많은 분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 같은 거 있을까요? 아마 지금 GV는 다 끝났을 텐데 11월 그 수능 날에 아마 GV를 할 수 있으면은 할 예정인데 아직은 미정입니다. 너무 의미 있네요. 수능 날에 한다는 게. 네네. 뭐 아무도 안 부러울 것 같긴 한데 수능 날에 그 저 영화관이랑 뭐 얘기했다가 뭐 수능 끝나고 이런 거 안 봐요 이런 영화관 관계자 그래서 수능 전에 개봉하라고. 그래서 수능 전에 하신 거구나.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겹쳐 있긴 한데 이유가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네. 이런 일정이나 잠자리 구하기에 대한 개인 정보들 같은 거를 뭐 감독님의 개인 인스타그램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은 네네. 그 디오시네마라는 그 배급사랑 하는데 그 디오시네마 인스타그램 가시면은 더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어떠셨어요? 마지막 인사.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 약간 영화 그 GV 때 못다한 얘기들도 하고 그 이썰을 마지막으로 최근에 히로시마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거기 그 영화제인 거죠? 영화제는 아니고 약간 한국 영화 주간 약간 이런 데 초청돼서 상영을 했었는데 거기에 끝나고 아저씨 관객분이 오셔가지고 그 되게 수줍게 자기 사실 잠자리 오타쿠인데 그 영화 제목에 잠자리가 들어가서 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제 저한테 또 종이에다가 되게 엄청 샤이하게 그 2개의 이름을 적어주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제 영화에 나오는 잠자리의 2마리 종류를 적어주고 가셨어요. 그 영화에 근데 저는 2개가 나왔다는 것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봉에 앉아있는 잠자리 1마리랑 물에 떠다니는 잠자리 1마리 이렇게 2개가 종류가 다른가 봐요, 걔네가. 전혀 몰랐어요. 저도 전혀 몰랐고 동일한 동일한 줄 알았는데 일본어로 적어주신 거예요. 일본어로 적어주셨고 된장 잠자리랑 줄무늬 잠자리였나.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이 잠자리 구하기에 어떤 뭔가 이제 마무리가 다가오고 있다. 이 미스터리가 풀렸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까지 관객분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요. 네. GV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웃기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많이 웃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도 또 홍다희 감독님 뭐 신작이 나온다거나 나오지 않더라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